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 진행의 김현선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정치 사회 이슈를 좀 더 재미있고 명쾌한 해설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이 시간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과 함께 협치의 시대,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차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에 출마하셨습니다. 지금 취임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영훈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 의원님. 지방선거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6.13 지방선거가 이제 끝난 지 한 달 반 정도 네. 됐죠. 워낙 시끄러웠던 선거였어요. 네, 네, 지사 선거는 뭐 고소 고발전 난무했고 폭로전 뭐 연일 이어갔는데 사실은 저는 그 과열된 양상이 민주당 당내 선거 그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선거 분위기를 그때부터 사실은 거의 폭로전 막 이렇게 된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좀 과열된 분위기가 있었고 정책 검증과 이제 정책을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일종의 인신공격성에 가까운 이런 폭로전이 좀 난무하다 보니까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또 받게 되고 그게 본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공천 심사의 절차 이런 것들을 밟아서 오는 건데 그런 당원 당규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에 충실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결이 된 후보에 대해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못했던 또 관리하지 못했던 측면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선 과정의 과열도 문제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부재한 선거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일단 질 수 없는 선거였고요. 구도상으로는. 져서는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지더라도 잘 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내 경선 과정의 어떤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졌잖아요. 예. 졌어요. 뼈 아플 텐데 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 이유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기는 선거는 이기는 이유가 있고 지는 선거는 지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선거를 흔히 이제 인물, 구도, 정책 이렇게 잡습니다만은 구도상으로는 질 수 없는 선거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인물 경쟁력에서 결국은 밀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저 역시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번 선거 초반 그 좋은 그 분위기를 막판까지 이어가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그 총체적인 전략 부재가 사실 민주당의 패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그 도덕성 검증이나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나 마타도가 대응하느라고 사실 구체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도민들에게 정책적으로 호소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사실 묻혀버리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 역시 그렇게 임팩트 있는 정책이 있었느냐, 끝나고 나서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었느냐, 그런 차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도상 또 이제 소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제 아주 높은 시점에서 이게 치러지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 스스로 조금 더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 내부 수습 자체를 잘 하고 일정한 선거 구도 내에서의 대오를 형성해내는 부분에 있어서의 보다 더 많은 그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전략 부재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핵심적인 요소는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저희도 내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렇게 가둬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지지층의 이탈인데, 그럼 지지층의 이탈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우리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도민을 대변해서 도의사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마타도와 도덕성에 대한 시비를 적절하게 잠재우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우리 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막판에 터져 나왔던 이제 분열의 양상이 이제 결정적인 실패의 요인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 도민들이 바라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하는 그런 요구와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에 우리가 취해 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도당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도부가 함께 고민했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컨트롤되지 못하고 전략을 제대로 세워내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보면 무소속 후보가 전략을 또 잘 세운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무소속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이제 전략이었었던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선거전에서 나타났던 뭐 관건 선거 시비 또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지만 어쨌든 전략상으로는 우리가 좀 밀리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고요. 아까 김 박사께서도 얘기했지만 구도상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구도, 좋은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측면이 저는 뼈아프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아까 이야기 중에 분열 양상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시끄러운 건 계속됐어요. 그 뭐 상대 후보 아까 얘기한 원희룡 지사 쪽을 도운 그 네. 당원들이 예, 있었고 그렇죠. 선거 직후에 그런 부분들이 막 폭로전이 이어나면서 네. 결국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까지 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차기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서 사실은 당내 이런 분열을 수습하고 진정시키는 게 가장 1순위 과제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물론 이제 이 폭로가 SNS 통해서 밝혀지면서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저는 뭐 당원의 입장과 일반 도민들의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야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엉성했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고 뭐 당원이라면 어떤 배신감 이런 게 느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부분 좀 봉합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도의원 선거에서는 압승을 했지만 도지사 선거에서는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분석이나 이에 대한 사후 수습책을 마련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 패인에 의한 책임 소재가 자칫 소위 이게 그 원희룡 지사 후보를 지원했던 인사들에 대한 제명 조치로 이어지면서 내부적인 그 원인을 찾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인데 반대적으로 외부에서 원인을 찾음으로 인해서 사후 수습의 진정성 자체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과정 내에서도 사실 이번 뭐 윤리위원회 제가 듣기로는 윤리위원회 과정에서도 제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 의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통상적으로 지금 한 4년 전 도지사 선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였던 신구범 지사께서 이제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가 끝나면 항상 민주당은 시끄럽다 이런 그 논란거리들이 있더라. 이게 이제 도당위원장에 3일날 취임을 하시니까 어쨌든 현재의 집권 여당으로서 도민사회가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 같지 않고 기대치가 높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후 수습책들과 내부 통합에 대한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선거 끝나면 항상 민주당은 시끄럽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좋은 지적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일었던 곳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지사 이제 문대림 후보와 이제 김은환 후보와의 관계, 광주시장 선거에 있어서 이용섭 후보와 강기정 후보와의 관계,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 전해철 후보와의 관계, 이게 좀 있었는데, 근데 이 세 군데 다, 근데 나머지 두 군데는 전부 다 경선에 승복해서 전부 다 도왔습니다. 명확하게.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명확하게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저는 새로운 도당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전략의 부재, 그다음에 이제 물론 해당 행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의원 선거 전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정책 그 공약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평가에 기초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결정되어져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 당규에 의해서 해당 행위가 있으면 저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나 전체 중앙당은 어떻게 운영되냐면 권리당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만 해도 권리당원 숫자가 24,000명이 되거든요. 돈을 내면서 당비를 내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당원들인데 이분들의 이와 요구를 반영하는 이런 도당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당원 당규에 따른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저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다만 앞으로 당의 결속을 위해서 권리당원과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것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저는 평가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저는 지방자치 아카데미 같은 이제 교육 그 훈련 프로그램들을 전방위적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세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을 어떻게 확고할 것이고, 그를 뒷받침하는 권리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이 패배는 했지만 또 도의원 선거에서는 절대 다수당을 점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우려대로 11대 도의회 시작하는 원구성 단계에서부터 이 절대 다수당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났다고 해야 될까요? 뭐 민주당의 독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원구성 당시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구성할 때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마치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감투를 누가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다툼인 거야. 그러니까 도의회 의장도 뭐 사실상 뭐 표면적으로는 추대지만 경선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난 선거에서 녹색당의 바람, 그러니까 녹색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 특히 정의당에 대한 지지,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가 결국 새로운 정치, 기성 정치와는 다른 것을 해달라는 주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정책적 연대의 목소리보다는 자리 싸움한테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가질 수 있는 패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제가 많죠. 말씀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제 6.13 지방선거 이제 끝나자마자 도의원 원구성을 위한 이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의장을 또 추대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걸 토대로 이제 원구성에 나섰겠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6.1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원구성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원구성 전략에 임했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 희망제주인가요? 무소속하고 이제 또 야당 의원들끼리 이제 만들어서 교섭을 이제 같이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임위원장도 이제 한 곳도 배분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이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진보 정당에 대한 배려,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 배려, 이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그 6.13 선거에 대한 당내의 평가에 올곧은 평가를 기반하지 않은 원구성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측면이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예컨대 이미 의석수 자체가 67%가 민주당 다수당을 네. 확보한 상태에서 이미 독과점 구조는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젊은 의원들도 많고 당연히 뭐 집행부 감시 견제 기능 강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번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당 후보에 대한
정의당 당선자에 대한 상임위 배정 과정을 쭉 놓고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고은실 의원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고은실 의원의 경우에는 장애 당사자로서 또 이제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 시설에 꾸준하게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쪽으로 보건복지위로 갈 것을 이렇게 내락받았다가 하루 만에 뒤바뀌는 현상들 어떻게 보면 다수당으로서의 횡포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또 그 측면에서 김태섭 의장 스스로도 특권과 권위를 내려놓겠다. 그리고 오로지 도민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되게 민주당 스스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도민들께 다가서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더더욱이나 도당위원장과 도당위원장이 되시는 오영훈 의원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재의 고리들 역할을 더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중재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또 세밀하게 제가 이제 원구성 과정에서 저희 당 소속 도의원들끼리 어떤 구체적인 논의한 사항들을 제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향후 운영 과정에서는 좀 더 배려하는 어떤 모습 그리고 또 후반기 원구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도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뭐 도의원들의 뭐 상임위 원내 구성과 관련해서 직접적 영향력을 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다만 도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죠. 눈높이라는 게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제왕적 도지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견제를 해달라고 이렇게 다수당을 만들어놨는데 견제보다는 소위 말하는 감투의 눈이 먼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원구성 초반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당 차원에서도 도의원들과 좀 충분히 논의를 하고 도민들의 의견이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 향후 앞으로 4년 동안 저희 도의회가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점에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 원지사와의 협치 문제를 좀 네.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텐데요. 민선 7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맨 처음 제시한 게 협치였어요. 예, 뭐 더민주하고는 연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도당위원장 입장에서 원지사와의 관계 어떻게 설정을 해나가야 할까요? 예. 협치라는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뭐 엄밀히 말해서 연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것은 이제 정당 간의 그런 그 법률적 관계가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고 봅니다. 근데 협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6.13 지방선거가 끝난 과정 그리고 그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마타도어라든가 이제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마리가 풀려야죠. 꼬인 매듭이 있으면 저는 풀고 협치를 주장하고 그리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여야 할 거 없이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꼬인 매듭을 풀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시도를 하고 있는지 하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네.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네. 선거 끝나자마자 연정 제안도 했었고 이게 공식적인 제안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최근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공히 민주당 계열의 인사가 아니, 꼭 그렇지 않죠. 예. 추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지사의 협치의 진정성에 대해서 뭔가 단계가 부족하다든가 네. 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의지를 더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도당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지사가 당선된 직후에 어떻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안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저한테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얘기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죠. 최소한 지난번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가 했던 최소한의 방식 더불어민주당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부지사를 영입하고 또 다른 실국장을 임명하는 이런 과정들을 밟았던 것이죠. 저는 최소한 그렇게 갔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의 과정에서는 그런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도당위원장이 되게 되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지만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분력 파업의 문제라든가
고소고발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풀고 나가야죠. 그래야 협치가 가능한 것이지. 그 선거 때니까 다 덮고 그냥 새로 함께 합시다. 이것은 저는 도민에 대한 또 예의도 아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급부터 일단 풀고 가야 예, 되는데. 예. 근데 그 행정시장 부분은 솔직히는 좀 노력한 걸로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민주당 인사죠, 사실. 제주시장의 고이범 전 한겨레 신문 사장, 서귀포시장의 양윤경 4.3 유족 회장, 뭐 요런 지금 지명이 되고 이제 청문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좀 협치 기조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물론 이제 도지사 원지사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관련이 있는 뭐 이런 분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공식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공식적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이유에서 지명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뭐 예를 들어서 선거 전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져야 저희들 입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근데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다. 위원장이 김문남 후보의 그 선대 본부장 출신이죠. 그리고 네, 아마 양민경 그런 의장 경우가 있습니다. 4.3 유족회장 출신이고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당 그 공천 과정에서 4.3 유족회 추천 인사에 대해서 공천이 배제되면서 반발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꼭 비단 말 그대로 이제 이 협처 연정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원지사 스스로 지금 사실은 원지사 입장에서는 무소속 도지사이기 때문에 숙명적인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아 있는 넘어야 될 산들이 뭐 대중앙 절충이나 예산 협상이나 사실 그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든 원지사 입장에서 민주당을 안고 가고 싶고 그런 민주당 인사들을 포용하는 모습이 결국은 도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텐데 그런 과정에 대한 익스큐즈를 떠나서 그걸 본심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이걸 같이 가주는 또 협업하는 모양새 갖춰주는 것이 도민들한테 더 나은 것 아닐까요? 박사님도 뭐 하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공식적인 논의나 절차가 없었다. 그러니까 고이범 전 사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고 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됐던 분인데 그런 논의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불만 또는 우려 이런 표시했는데 저는 이런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 특히 이제 원희룡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어떤 그 스탠스에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협치가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협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좀 깔끔하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인 또 논의의 장도 필요하고 공식적인 논의도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뭐 도의에서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남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이 이제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과정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또 협치에 대한 문제를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것은 또 저는 도지사가 또 역할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근데 다만 지금까지 도지사가 원희룡 당선자 시절부터 지금 도지사의 위치에 있어서 과연 이 협치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논의를 했던 시도는 아마 없었던 것 그러니까 아니 같습니다. 고이범 전 사장님하고 친하시잖아요. 전화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내정됐다고 뉴스 드리고 싶나요? 개인적이야 뭐 예. 통화를 했어요. 원님 얘기는 일단 털 건 털고 가야 네. 털 건 털고 정리를 깔끔하게 가고 그다음 공식적인 제안이 있어야 우리가 새 출발을 하는 것이지 과거를 과거라고 묻어놓으면 우리 새 출발 안 된다 뭐 이 얘기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 민주당의 입장은 협치하자는 원희룡 지사의 어떤 진정성을 지금도 좀 의심하고 있는 것 방어적으로. 같아요. 예, 방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사실 이게 일종의 어떤 협치를 두고 뭐 흥정하듯이 이렇게 접근해서 될 것이 아니라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일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그런 진영 논리가 협치에 반영되는 것은 이렇게 개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도당위원장이든 제주를 위한 길에 있어서 힘을 합치자. 대승적인 그런 것들이 진정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거죠.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당의 어떤 나아가는 길이 있는 것이고 노선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협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발목이 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를 주장하는데 원희룡 지사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다 같이 협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협치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도 그 이야기는 큰 범주에서는 이야기 다 같은 이야기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정치적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냥 무조건 야 협치는 좋은 거니까 그리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다 같이 언제 다 도와서 다 같이 가자.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그 정책적 차이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은 정치적 연대를 할 때 책임이 뒤따른데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같이 질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게 특히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라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허울 좋은 협치는 능사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오히려 보다 예. 더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협치의 전제일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아까 얘기하셨지만 도지사가 무소속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의 뭐 기대도 있지만 사실 우려되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뭐 중앙 정치를 오래 했고 그러면서 뭐 중앙의 네트워크들도 있고 있지만 어쨌거나 무소속이고 전국에서는 지금 무소속 지사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중앙 정부와의 협상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걱정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출신 의원들이 다 민주당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역할에 다시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도당위원장이 하셔야 되는 역할들 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뭐 역할을 해야죠. 저희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 그리고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버스 우선 차로제를 지금 저희 도정에서 확대 추진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법적 요건이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런 법적 요건이 미비하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고 경찰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그냥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9월 달부터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이걸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부처의 상황이나 중앙정부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협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중앙부처와. 이것을 법적인 기반을 완비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특별시 특별법을 이거 관련된 규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 경찰청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저희 도지사한테 이제 권한 이양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럼 권한 이양을 하도록 우리가 법안을 발의한다든가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우리 당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중앙정부와 이견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원희룡 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이 할 경우에는 도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도우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그런 약간 좀 거잖아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버스 우선 차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도민만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그런 하는 버스 문제잖아요. 우선 차료제도 있고 녹지병원 영리병원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박근혜 정부와 기조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 그거에 대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도정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지금은 좀 불편한 수밖에 없는데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거잖아요. 이 둘 사이의 중재 역할을 원희룡 도지사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이제 제2도당이 좀 해달라는 건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책이 산으로 갈 확률이 높고 그 피해는 도민들이 고스란히 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협치를 한다고 했을 때 협치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그건 저지도지사로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건 더불어민주당의 과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의 발전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건 도지사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럼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도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럼 당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도 자체적으로 뭐 공론조사의 방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함께 이제 수기를 해 나가야 되겠죠.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이제 사실 그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00대 네. 과제 중에 하나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치분권 로드맵 관련된 도의회발 논란이 있었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의 모델로서 제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의 그 그림이 그려지는 이것인데, 아마 청와대 지방분권 1호 이제 7, 8월경에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 내에서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처럼 저는 오히려 그 과정 내에서 도와 도의회, 그 도시권 여당 사이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자칫하면 이게 그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끔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이 서로 전달되지 않고 소통이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주민들한테는 한쪽에선 딴지 거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또 자기 도정 입장에선 이게 국정과제인데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인데 왜 이러냐, 이런 식의 반론들이 상충되면서 지역에 이슈화되고 또 일종의 이렇게 잡음들이 도출될 수 있다. 그 차원에서 결국은 김동연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과연 그러면 누가 그 판을 만들어서 조정하고 중재할 것인가의 문제에 나타났을 때,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땐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렇다고 보시는 것이죠. 계속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간단하게 그- 정리해 주시죠. 예. 근데 너무 과도하게 더불어민주당 도당의 역할을 강조해버리면 도와 도의회 간에 정책 협의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상설 이미 정책협의회. 네.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조례를 통해서 마련돼 있고, 근데 이게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도와 도의회의 정책 협의회 상설 운영을 기본 운영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당은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지는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도당의 역할을 강조해버리면 도의회에 대한 심각한 또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도지사, 원지사 스스로 연정보단 협치와 연정 뭐 이게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많은 다수당인 도의회의 관계 설정이 더 중요하다. 우리 도당은 약간 뒤에 물러나서 한 발짝 물러나서 서포트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제도에 기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에 기반한다고 봤을 때는 도와 도의회의 정책 협의회가 기본적인 관계, 협치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정당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핫 이슈죠. 네. 최근에 국제 관함식 제주 개최 부분 때문에 요즘 뭐 연일 뉴스도 그렇고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 주말에 주민 투표를 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최종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떻게들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제관함식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주범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갈등의 주범인 거죠. 이미 3월 30일에 찬반 투표를 통해서 국제관함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군은 수용하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해군은 계속해서 강행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수석이 찾았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이 찾았고 정무수석이 찾았죠. 그리고 이제 다수결을 통해서 총회에서 다시 결과가 번복이 됐습니다. 전 이 과정이 어찌 보면 강정마을 문제에 국한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기본 인프라를 좀 훼손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뭐 문재인 정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구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네.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국제관함제 관함식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는 자주국방의 이제 강화 측면에서 이제 추진돼 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됐던 거죠. 이제 강정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부산에서 할 것이냐 문제인데,
해군 기지가 이제 민군 복합형 해군 기지가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즉 이것은 뭐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의 갈등, 한중일의 갈등, 뭐 복합적인 이 태평양 지역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이제 세력 균형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쟁점이 더 될 수 있는 곳으로 좀 옮기겠다는 것이 이제 안보 전략상 차원에서 아마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부산에서 했었는데 안보 전략의 측면에서 이제 제기가 됐는데 해군이 이 문제를 좀 접근하는 방식이 즉 대주민 접근의 방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3월 총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강정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해군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뭐 그냥 또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조금 뒤늦게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체크가 좀 되었고 사회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과 이제 안보 쪽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가능하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좀 의견을 좀 가졌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주민투표를 이제 요청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뭐 매끄럽지 못한 문제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안보 전략, 국제적 정치적 역학 관계 뭐 그런 게 따지는 게 아니라요. 지금 뭐냐면 한 번 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군도 그걸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이 뭐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죠. 그런데 네. 이 신뢰를 결국은 해군 스스로가 뒤집은 거고 그 해군의 힘을 서로 실어주는 건 청와대예요. 시민사회 수석, 정무수석이 잇따라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러한 지역의 여론을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좀 소통을 해줄 수 있는 역할, 이게 뭐냐면 지역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 그리고 제주도도 그렇고 제주도의회도 그렇고 여기 지역에 있는 3명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응당 그의 어떤 정치적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안의 온도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청와대가 직접 간파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그래서 지역 의원들이 있는 거고 여러 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방 정부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 아까 뭐 해군이 이를 섣불리 벌려놓은 거를 사실 청와대가 뒷수습하느라고 이렇게 벌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원래대로 그 정도를 걷는 것이 맞는 것이지 결국은 강정은 다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심사회 수석이 내려와서 관함식 개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 보면 이런 워딩이 나옵니다. 뭐 긴장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를 만들겠다라는 게 관함식을 개최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정작은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함식을 둘러싸고 사실은 또다시 주민들이 두둥강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어저께 그저께 그죠? 뭐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민투표 무효 소송을 또 사실 제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관함식을 통해서 갈등의 재현이 아니라 갈등의 봉합을 추구하고자 했던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지역 자체는 더 황폐화될 수 있는 그 단초를 놓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또 그걸 꼭 청와대와 해군이 기본적으로 왜 모든 결정을 다 주민들 손으로 떠넘기더냐. 이게 되게 방관자적이더라.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3분도 국제관함식에 관련돼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도의회는 반대로 이상봉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함식 그 철회 결의안 자체를 상정해서 이렇게 됐었고 물론 결론적으로는 의회 의장이 그 직권상정 보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습니다만 민주당 내 그리고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민주당과 청와대 당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그 제노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마을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8월 2일 뭐 3일경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청와대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지금 물론 이제 찬성 의견이 대다수긴 하지만 좀 마을 주민들 의견이 좀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먼저 그 결과를 예측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사건은 청와대가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이나 정무수석이 내려온 건
VIP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역 여론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뒤늦게 캐치하고 어떻게든 잠재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무수석이 내려와서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에 대해 칭찬하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립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뭐가 다르냐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들을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청와대 좀 전달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네, 충분히 말씀하시는 의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수석들이 내려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도당위원장이 또 되게 되면 또 거기서 또 좀 더 당정 청간의 어떤 중재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제 그 갈등을 그래도 뭐 이제 와서라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약속이 됐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에 참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마을 주민들의 정말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발언들 그리고 약속들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할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물론 이제 기조는 이제 참석을 하는 거죠. 참석을 하는 게 기조가 맞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상황이 북미 간의 이제 핵과 관련된 협상의 문제, 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8, 9월 달에 이제 그 어떻게 더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외교적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 물론 이제 예측 가능한 방식 기대대로 가졌으면 하는 게 저희 이제 기대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참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강정 문제와 관련해서 구상권을 철회하는 문제 그런 기조하에서 사면복권을 앞으로 추진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강정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역할의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계속 의견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의 기본을 좀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군 기지 찬성을 했던 총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1년이죠. 그때 총회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열렸잖아요. 그걸 번복하는 총회가 세 차례 열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결정들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의 요구는 민주주의의 기본.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한다면 이런 민주주의 기본이 그동안 강정에서 11년 동안 무너졌다. 그거에 대한 진정성인 사과, 진상규명, 그 이후에 또 뭐 사면복권에 대한 추가적인 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이루어지고 관함식이 됐다고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근데 지금으로선 순서가 잘못됐다. 이 점을 분명하게 좀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적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 접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메시지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남은 강정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역할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 기대를 해보고요.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지방선거 당시에 네. 그 문대림 후보의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이 네. 약간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솔직히는 명확한 입장을 잘 모르겠다 이런 시각들이 많았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 여전히 궁금합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국토교통부는 지금 현재 제2공항 타당성 제조사와 관련된 용역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산 제2공항 반대대책위와 충분한 협의를 좀 거쳐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다시 이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으로 들어갈 텐데요. 아마 검토위원회라는 이제 지금 반대단체의 이제 의견을 좀 수용을 해서 검토위원회를 합의하에 좀 구성을 하고 이게 제2공항을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 지난번 입지 선정의 결과나 이런 게 문제가 없다면 또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또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또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관광객에 대한 수용성의 문제 또 이렇게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 제조사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는 공론조사를 해나갈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공론조사를 통해서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으로 가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대대책위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지속가능발전특위 지금 간사직도 맡고 계신 건가요? 예. 제 기억하기로는 작년쯤부터 사실은 이 제2공항과 관련돼서 주민들 반대대책위도 만나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 제2공항 문제에 대한 갈등 해결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한 1년 전, 제 기억으로는 1년 전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그렇죠. 해왔죠. 예, 예. 그리고 또 사실 그 관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견제했던 이 내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조사 이후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을 최대한 듣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겠다. 이 정도의 구두선에서의 논의가 벌써 1년 동안 계속 쳇바퀴를 돌고 돌았다. 이미 뭐 작년에 이제 저희 지속가능 특위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국토교통부에 여기 그때 당시 이제 단신 농성을 하는 장에 와서도 말씀드린 게 타당성 제조사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그때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해서 당과 청과 정부를 이제 설득해서 제조사를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대대책의 의견을 좀 들어서 지금 검토위원회 공론조사의 문제까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견들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요. 그만큼 이제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반대대책위와의 이제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 타당성 제조사 용역이 끝나고 공론조사가 끝나게 되면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입장이라 정부의 입장을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분명하게 제2공항 문제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격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2공항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선정됐을 때 주민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될 어떤 충격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각종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들을 좀 명확하게 좀 명쾌하게 풀어내야 될 책임이 지금 정부 여당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국토부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국토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 국토부 입장도 좀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 좀 서로 소통,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좀 반대 대책의 주민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통의 역할, 창구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지막 보고요. 발언 겸해서 말씀을 좀 그럴까요?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제2공항 문제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입장 그리고 반대대책의 입장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대대책의 입장이 이제 국토교통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해나갈 것이고 저는 그 타당성 제조사 용역 결과 그리고 공론조사의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게 되면 그 결정에 저는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따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또 설득해야 되는 역할이 제게 맡겨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듣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오영훈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패널분들도 고맙습니다. 시사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